김진의 돌직구 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진입니다. 저는 오늘도 이곳 광화문 청계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한 달의 생활비를 얼마나 쓰십니까? 황희 문체부 장관 후보자가 3인 가족 기준으로 한 달의 생활비를 60만 원꼴로 썼다라고 밝혀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명절에 고기 선물이 많이 들어와서 식비는 따로 들지 않았다라고 해명한 것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그검저렇겠다라는 평가도 일부 나오고 있는 것 같고, 하지만 또 다른 일각에서는 이게 일국 장관 후보자의 해명으로 말이 되느냐라는 논란이 매우 거셉니다. 3인 가족 기준 한 달 60만 원 생활비 논란에 더해져서 오늘 새로운 의혹들도 불거져 나왔습니다. 잠시 후에 오늘 저희 김진의 돌직구쇼에서 집중적으로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진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오늘 황희 장관 후보자 청문회 날입니다. 주요 조간신문들은 사설로서 황희 장관 후보자의 의혹에 대해서 날카롭게 쓰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한 대목 들려드릴 거고요. 정의당도 황희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습니다. 어떤 직장이 병가 내고 휴가 가느냐라고 말입니다. 신문 보시죠. 동아일보입니다. 자, 오늘 동아일보는 우선 판사들의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반발 그 소식을 쓰고 있습니다. 오늘 동아일보가 날카롭게 지적하고 보도하고 있는 것은 최근 대법원의 인사를 두고 동아일보는 날카롭게 분석하고 있는데요. 일단 현직 판사들은 특정 세력에게 불리한 판결할 때는 인사의 원칙을 깨고 다른 곳으로 이동시킬 수 있다는 메시지가 아니냐라고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번 대법원 인사가 어땠길래 정경심 교수의 재판부도 바뀌었고 김경수 지사의 재판부도 바뀌었다는데 잠시 후에 상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국일보입니다. 네가 주면 나도 준다. 여야 모두 선심성 공약으로 보선 선거판이 과열됐다. 나경원 후보의 청년 신혼 최대 1억대 지원. 그러자 박영선 후보도 소상공인 지원 등 그럼 나는 1조. 조은희 후보도 분기별 100만 원. 안철수 후보는 손주 돌봄 수당 40만 원. 오세훈 후보는 5천억 스마트워치. 이 모든 후보들께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돈, 예산 어떻게 마련하시겠습니까? 아껴 쓰면 가능하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돈 얘기 나온 김에 경제지 하나 보시죠. 한국경제. 많은 분들이 기대하셨던 현대차와 애플 함께 협업하겠다고 했던 애플카 내지 현대 애플카. 한 달 만에 확 기류가 바뀌었습니다. 현대차가 애플과 협상 안고 있다. 완전 결별일까? 잠정 중단일까? 애플과 현대에 무슨 일이 생긴 걸까? 동상이몽이었던 걸까요? 어찌됐든 저찌됐든 현대차 그룹의 시총 13.5조가 증발했다고 합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중앙일보입니다. 카카오톡의 김범수 의장 카톡으로 10조를 벌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절반 이상을 내놓겠다라고 밝혀서 많은 언론에 주목받고 있습니다. 에머슨의 시 무엇이 성공인가를 즐겨 읽는다고 합니다. 플랫폼 거인 김범수 나누는 규모도 거인답군요.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오늘 아침 저와 함께 등판한 등판선수 소개하겠습니다. 검찰 출신의 젠틀맨 김관삼 변호사님 나왔습니다. 돌직구쇼의 시그니처 국민의힘 김병민 비대위원 나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입 민주당의 박수현 홍보소통위원장 나왔습니다. 전직 청와대 출입기자 출신의 베테랑 기자 이재명 부장 나왔습니다. 모두들 어서 오세요. 오늘의 키워드도 3가지 준비를 했습니다. 하나씩 살펴볼까요? 첫 번째 키워드는 9999 황희 후보자와 관련된 여러 의혹 중에 9999 이게 나왔습니다. 생년월일이라고 하는데 무슨 얘기일까요? 두 번째 키워드는 스푸트니크 국내에 도입하겠다는 백신이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러시아 백신도 알아보고 있다는데 백신에 도대체 무슨 일이 생긴 걸지 오늘 하풀에서 짚어보겠고요.
세 번째 키워드는 원칙. 김명수 대법원장의 원칙은 과연 무엇일까요? 동아일보가 오늘 보도하고 있는 이번 대법원 인사의 원칙은 또 무엇일까요? 원칙이 흔들리고 있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이 모든 소식 상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김재 돌직구쇼 오늘의 톱뉴스로 문을 열겠습니다. 김진의 돌직구쇼를 시청하고 계신 많은 시청자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한 달 생활비 얼마나 쓰십니까? 많은 주부님들도 계실 텐데 60만 원으로 혹시 3인 가족 한 달 생활비가 가능하다라고 보십니까? 문체부 장관 후보자는 그게 가능하다라고 답해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톱뉴스 주제, 황희 후보자의 60만 원 생활비. 오늘 저희 김진의 돌직구쇼에서는 마침 오늘 황희 후보자의 청문회가 있는 날이라서 여러 가지 황희 후보자에게 제기된 의혹들 국회 청문회에 앞서서 김진 돌직구 청문회라는 느낌으로 꼼꼼하게 하나씩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청문회 황희 후보자 이딴 해명이 더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3대 해명 논란인데 자, 의혹도 의혹이지만 해명도 별도로 논란이다라는 것. 일단은 한 달 생활비 60만 원꼴. 자, 이에 대한 해명은 자, 너무나도 유명하죠. 아내가 미용실도 안 가고 스스로 머리 자르고 명절에 고기 선물이 많이 들어와서 따로 식비가 안 든다. 그러자 누리꾼들은 구정에 들어온 고기를 추석까지 먹냐라는 댓글도 있습니다. 전세 대출은 출판 기념회 수입으로 대체했다라는 것도 해명이 논란. 두 번째 의혹에 대한 해명은 본회의를 직전하여 병가 내고 스페인 가족여행 간 거. 그러자 그 비서진이 왜 그걸 병가라고 썼는지 모르겠다. 비서진의 착오다. 보좌관 탓. 의혹 세 번째, 잠시 후에 집중적으로 보도해드리겠습니다만 고액 후원자의 생년월일이 999년생으로 돼 있는 거와 관련돼서 그러면 절차상 오류, 업무상 오류에 불과하다. 별거 아니다. 라는 식의 해명을 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들은 황희 장관 후보자의 3대 해명 논란에 대해서 짚어보셨습니다. 일단 기자로서 이재명 기자. 이 세 가지 해명이 다 논란인데 이 중에 뭐랄까요? 가장 문제가 되는 해명이랄까요? 이 기자께서 보시기에는 어떤 해명이 가장 문제가 있다고 보세요? 글쎄, 오늘 이제 인사청문회가 있으니까 그 논란들에서 다 전부 해명을 제대로 잘 하셔야겠죠. 근데 일단 가장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건 일단 월 생활비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연간 19년도에 1년 동안 720만 원의 생활비를 썼다. 그러고 보니까 월 60만 원 꼴이다. 과연 3인 가구가 60만 원 살 수 있느냐. 알고 봤더니 2019년도에 통계청 자료를 보니까 3인 가구의 월 평균 생활 금액이 298만 원, 약 300만 원 가까이 됩니다. 예. 평균적으로, 물론 평균이기 때문에 사실 그에 못 미치는 분들도 많이 있겠지만 약 한 300만 원 정도가 있어야 3인 가구가 생활을 할 수 있고 식비만 그 중에서 한 80만 원 넘게 잡혀 있더라고요. 통계청 자료에 보면. 보통 그렇죠. 그럼 60만 원으로 사실 식비조차 감당을 못하는 건데 조금 전에 본 것처럼 그 해명은 명절 때 들어온 고기가 많아서 특별히 식비가 안 들었다. 근데 사실 글쎄요, 오늘 청문회까지 그렇게 해명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때 이제 저 해명은 사실 한 언론 인터뷰에서 전화 통화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가볍게 한 얘기일 수도 있겠죠. 그런 점에서 오늘 청문회에서 과연 이 60만 원 한 달 3인 가구 생활비가 과연 가능한 건지,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야당에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이다 이런 말까지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충실한 해명이 필요하고, 그리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직업윤리 차원에서는 좀 두 번째 저희가 의혹으로 정리를 했던 본회의가 있는데도 본회의를 병가를 내고 그리고 스페인으로 가족과 함께 여행을 갔다. 이건 어떻게 보면 다른 이렇게 생활비 논란 같이 이제 많은 국민들이 굉장히 궁금하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가능하냐 이런 얘기를 안 할 수 있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공인으로서의 의식, 공인의 의식, 그리고 이제 어쨌든 국회의원은 가장 중요한 게 상임위와 본회의 출석인데 본회의 출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여행을 간 것도 문제인데 그걸 병가라고 어떻게 보면 허위 사실로 신고라고 왔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거기도 이제 공인 의식이라는 그런 차원에서 아마 야당에서 집중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비록 이제 데스노트는 없어졌지만 정의당도 이 부분 문제 삼았습니다. 들어보시죠. 결론적으로 꾀병을 부려 결근하고 여행을 다녀온 것으로 일반 직장인은 꿈도 꾸지 못할 일입니다. 또한 근검절약을 이유로 밝혔는데 이거 실화가 맞습니까? 통계청 가계동향 조사에서 2020년 3인 가족 기준 월 평균 지출이 290만 원이 넘는 현실을 봤을 때 황희정 승도 믿지 못할 자린고비 수준입니다.
거의 단절에 가까운 일상생활을 하지 않는다면 상상조차 못할 일입니다. 자, 오늘 청문회가 있고 정의당도 단단히 의혹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민주당의 홍보소통위원장 박수현 전 대변인 나오셨으니까 네. 혹시 형수님이랑 한 달 생활비가 얼마나 되세요? 저 60만 원은 더 들겠죠. 더 듭니까? 60으로 생활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왜 이런 해명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재명 기자 말씀하신 대로 오늘 청문회에서 정식으로 해명을 할 거고 저 문제는 이제 뭐 오다가 다 기자들하고 뭐 얘기하는 중에 뭐 저런 얘기가 나왔을 텐데 저게 해명은 아닐 겁니다. 황희 후보 측에서 해명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은 어떤 계산법으로 60만 원이 나오는지 모르겠다 이런 반응을 보일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일단 그 60만 원은 본인이 내가 60만 원 갖고 생활했다가 아니라 야당에서 계산해보니 그렇다는 거잖아요. 한 달 꼴을 60만 원 꼴이 그렇습니다. 된다. 그래서 아마 본인은 출판기념회 등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이제 수입 같은 것들이 이제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것으로 뭐 생활비에 일부 충당한 것으로 이렇게 해명을 하겠지만 사실 그 역시도 야당이 만만찮게 아마 집중적으로 물고 들어오실 거예요. 대체로 이제 출판기념회를 하다 보면 우리 다 국회의원들 해보셨으니까 김병민 의원님 아직 안 해봤구나 국회의원을. 예. 해보면 또 아픈 상처를. 출판기념회를 하고 보면 사실은 그렇게 남는 저희가 없어요. 그런 경우에 이제 어떻게 해명을 할지 모르겠고, 그 다음에 이제 병가 가지고 간 거. 네. 이 문제도 이거는 해명이나 설명을 하려고 하지 말고, 이건 잘못했다고 딱 사과드리는 게 맞겠습니다. 아, 병가 내고 여행 간 건 이건 변명의 여지가 없다. 그렇습니다. 그것을 병가라고 비서진이 착오로 잘못 적었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변명입니다. 예, 그리고 본회의 때 국회의원이 해외를 간 게 잘못이죠. 본질을 정확히 알고 이 문제는 정확하게 변명, 해명할 것 없이 사과드려라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고액 후원자 저 문제는 선관위에서도 위법은 아니나 고의성은 없으나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차명으로 저렇게 거짓으로 신고할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고액금 300만 원 이상인데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인적사항을 잘 안 알려줄 수도 있고 신고 시점까지 그걸 파악을 못할 경우도 있어 저렇게 적는 경우가 있는데 하여튼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황희 후보자가 잘못한 것은 잘못한 대로 솔직하게 변명하지 말고 그리고 국민 앞에 말씀드리는 것이 오늘 청문회를 잘 치를 수 있는 방법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국민의힘 제1야당에서는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기적 가운데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다라고 비꼬았습니다. 들어보시죠. 5개의 떡과 2마리의 물고기로 5,000명을 먹인 오병이어의 기적을 황희 문체부 장관 후보자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단한 살림 내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정도면은 기재부 장관으로 등용돼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병이어 장관의 실체를 국민 앞에 낱낱이 밝혀드리겠습니다. 오늘 야당은 이렇게 벼르고 있고 마침 또 김병민 비대위원 나오셨는데 일단은 뭐 한 달 생활비 60만 원 꼴 된다라는 것은 이제 국세청에 황희 후보자가 스스로 공개한 한 달의 지출 내역을 12분의 1로 계산한 내용이라 일단은 분명히 청문회에서 황희 후보자의 좀 명확한 해명이 필요해 보이는데 그 해명 가운데 출판 기념회 수입금을 전세 대출금을 갚는 데 썼다라고 했어요. 네. 보통 이 공인이 어떤 공무상으로 얻은 수익을 사적인 어떤 뭐 전세 대출금이나 생활비로 써도 되는 겁니까? 조금 전에 박수현 대변인께서 국회의원 해봤냐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국회의원을 안 해봤던 많은 국민들이 보기에는 국회의원 되면 저렇게 살 수 있는 것인가? 라는 의구심을 가질까 두려운 생각이 듭니다. 출판기념회 열어서 그 돈 막대하게 끌어들여서 이거 전세금 빚 갚는 데 쓰고 명절이 되면 일반 가정들의 그 고기 선물이 넘쳐나는 집이 몇 집이나 되겠습니까? 황희 장관 후보자 보니까 명절에 고기가 넘쳐나는지 이러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생활비를 충당해서 얼마든지 먹을 수 있다고 얘기한 것 같고 그렇다면 황희 장관이 후보자가 보여주고 있는 여러 가지 측면들을 보건대 문체부 장관 후보자의 자격뿐 아니라 지금 국회의원으로서 제대로 활동할 수 있는 자격이나 갖추고 있는 것인가 이런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지금 이번 주가 설 명절이죠. 어제 동네에 있는 지역 전통시장을 좀 다녀왔습니다. 예. 근데 동네 전통시장을 가니까 이번 설에는 가족이 모이지 못하게 되니까
역대 명절 중에 이렇게 사람이 없을 수가 있겠냐 이러면서 통탄을 금하지 못하는 국민들이 상당히 많이 계셨습니다. 그렇다면 황희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가 오늘 이어지게 되고 관련된 해명들이 이미 나온 바 있기 때문에 적어도 이번 구정 명절의 밥상 민심에서 가장 먼저 오르내리게 되는 정치 뉴스는 황희 후보자에 대한 뉴스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저는 드는데요. 이 정도 내용이라면 청와대 인사검증팀이 몰랐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얼마나 국민을 우습게 봤으면, 얼마나 야당을 우습게 봤으면 그동안 인사청문보고서 채택하지 않아도 마음대로 대통령이 다 임명하는 거잖아요. 지금 보여주고 있는 내용들은 국민을 기만하는 정도의 수준을 넘어선 상황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도대체 전문성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도덕성 문제에서도 기본적인 국민의 눈높이를 갖추지 못하고 있는 황희 후보자가 문체부 장관이 된다면 대한민국의 상식의 기준은 어디로 갈까, 이런 두려운 마음들이 굉장히 많이 드는 상황이고요. 우리 조금 전에 배준영 대변인 얘기 봤던 것처럼 번지수를 잘못 찾았다. 차라리 문체부 장관이 아니라 기재부 장관으로 갔으면 없는 상태에서도 어떻게든 마련해 갖고 쓸 수 있는 그 독한 생활력을 보여주고 있으니 대한민국 재정이라도 튼튼하게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니 아마 오늘 청문회 끝나고 나서 문재인 정부 정말 마지막으로 고심이 깊어지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오늘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회에서 이뤄지는 청문회에 앞서서 저희 김진애 돌직구쇼에서 마치 청문회처럼 여야를 대표하는 의원과 또 각계 전문가 두 분 모시고 우리 시청자분들, 국민들과 함께 황희 장관 후보자의 가상 청문회의 느낌으로 지금부터는 하나하나씩 의혹을 구체적으로 따져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월 60만 원꼴로 아껴서 썼다라는 황희 후보자. 아내는 미용실에 안 가고 스스로 머리를 잘랐다라고 해명한 바 있죠. 그런데 알고 봤더니 가족의 계좌가 무려 46개다. 통장 계좌가 46개다. 너무 많은 것 아니냐. 야당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황희 문체부 장관 후보자 가족 지난해 상반기까지 총 46개의 계좌, 통장 계좌가 개설됐다. 황희 후보자 본인은 30개, 배우자 15개, 딸 1개인데 이후에 황 후보자가 계좌 7개를 해지했다. 그래서 일가족은 현재 39개다. 황희 문체부 장관 후보자 측은 통장 수 과도할 정도 아니다. 사용하지 않는 것들을 해지 않았을 뿐 특별한 이유는 없다. 라고 해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광삼 변호사께서 전직 검사셨을 때 특히 이제 금융 관련된 쪽에서 굉장히 또 베테랑이셨잖아요. 자, 이 부분 야당에서는 좀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모양새에 있는 것 같은데 한 달에 생활비가 60만 원 꼴밖에 되지 않은데 가족이 통장이 39개에서 46개 사이다. 자,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저보다 훨씬 많네요. 아, 그렇습니까? 저는 이제 금융활동도 좀 하고, 예. 투자 관련된 뭐 그런 것도 관여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뭐 저 정도 계좌에 있다면 이해가 가죠. 근데 한 달에 생활비가 60만 원인 사람이 몸 통장에 저렇게 많이 필요할까,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지금 본인이 2011년에서 14년까지 보니까 총수입이 1억 4,200만 원이었어요. 예. 근데 조기 유학비로 2억 5천만 원 조달을 했고요. 그 다음에 뭐 한 달에 60만 원씩 생활비를 썼다고 하는데 이거 참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좀 불가능한 얘기다. 그리고 우리가 스페인 가족여행 한번 갔다 오려면 얼마가 들겠어요? 엄청난 돈 드는 거 아닙니까? 최하 뭐 아무리 아껴도 1,000만 원 이상은 들 거예요. 1,000만 원 가까이. 그런데 지금 저런 의혹들이 뭐 왜 저렇게 막 드러나고 있냐면 결론은 그거예요. 우리 김명수 대법원장이 그 녹취에서 한 얘기를 제가 비유해서 얘기하면 야당이나 언론이 굉장히 설치된단 말이에요. 뭐 몇 개네, 뭐 60만 원이네. 그런데 톡 까놓고 얘기를 하면 결과적으로 저렇게 유학을 보내고 생활비 쓰고 저렇게 통장이 많은데 저건 신고하지 않는 금액이 어디서 난 거냐? 그거 아니겠어요? 제가 볼 때는 뭐 결론은 그거예요. 근데 지금 사실 톡 까놓고 얘기를 못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의혹을 밝히려고 하고 있는데 저 뭐 무슨 얘기를 한마디 하면 저도 어제 고기 먹었어요. 예. 네. 명절 때 고기 선물이 들어왔더라고요. 예. 그래서 가족들하고 먹다가 황희 의원이 한 얘기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브랜드. 예. 그래서 고기를 얼마나 많이 먹으면 이렇게 명절 때 저는 명절 때 거의 뭐 지인들이 뭐 하나 정도 고기 두르면 맛있게 먹습니다. 네. 그런데 아마 채식주의자는 모르겠지만 예. 명절 때 고기를 얼마나 많이 두르면 이렇게 고기를 1년 내내 먹을 수 있는지 그 부분이 좀 의심이 가고 제 의뢰인 중에 좀 상당히 오래된 이야기인데요.
무속인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제 전두환 노태우 때 실세로 일컬어지는 아무도 다 알 수 있는 이름이에요. 그분의 어떤 부탁에 의해서 가서 구술을 한 적이 있대요. 그래서 양재동에 있는 큰 저택에 가서 창고에 가서 구술을 하는데 그 앞에 뭐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 그걸 보이지 않는 비닐로 딱 덮어놨다는 거예요. 구술을 하다가 하도 궁금해서 그걸 살짝 떠들어봤더니 그 안에 돈하고 고기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2분 정도 되면 1년 내내 고기 먹을 수 있겠죠. 예. 그게 아닌가 그런 또 생각이 제가 개인적으로 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본인이 지금 뭐가 그렇게 굉장히 많아요. 생각보다. 제가 볼 때는 황 의원이 굉장히 청렴하고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얘기를 제가 개인적으로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나오는 의혹을 보면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거하고 상당히 배치된 부분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아마 청문회 과정에서 소명을 좀 잘 하셔야 할 겁니다. 예. 김관삼 변호사께서 어떤 의혹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해주셨지만 또 이제 무속인 비유와는 또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한마디 바로 잡고 가겠고요. 일단 박수현 대변인, 예. 지금 그 금융범죄를 전담으로 수사했었던 검찰 출신의 김관삼 변호사가 보기에도 한 달 생활비 60만 원 꼴이라는 분의 통장 계좌치고는 너무 많다. 네. 물론 야당이 이 의혹을 더 진전시키려면 통장 개수만 가지고선 황희 후보자에게 몰아세울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야당도 무언가 더 합리적인 논리 하나를 더 개발을 해야 될 것 같고, 네. 자, 그렇다 손 치더라도 황희 후보자도 앞서 밝혔던 내용과 통장 개수가 많은 것에 대한 해명이 좀 있어야 할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제가 볼 때는 우선 저 통장에 계좌 개수가 문제가 아니라 각 계좌마다 잔액이 얼마가 있는지 쭉 공개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대개 이제 황희 후보가 이제 국회의원을 2번 하고 있는데 예비 후보까지 하다 보면 아마 너댓 번의 선관위 신고 과정이 있었을 텐데 그 각 과정마다 계좌를 여러 개 신고를 해야 돼요. 그리고 또 돈이 없고 경제력이 약한 이제 황희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것들 펀드 같은 걸 계좌를 해서 또 이제 받고 선거 비용을 조달하기 때문에 한 번 선거 치를 때마다 한 5-6개 이상의 계좌를 개설했을 겁니다. 근데 선거를 끝나고 나면 그 계좌를 잊어버려요, 이게. 그래서 아마 그 정리를 안 했을 거라고 하는 추측을 제 경험으로 이렇게 해보는데 오늘 그 부분에 자세히 설명을 하고 계좌의 잔액을 쫙 뽑아가지고 오늘 저 야당 의원님들에게 설명을 하면 아마 해명이 대부분 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두 번째 의혹 짚어보겠습니다. 황희 후보자 본인이 해명했듯이 출판 기념회 수익금으로 과연 국회의원이 전세 대출금을 갚아도 되느냐. 2019년 말 출판 기념회를 통해서 7천만 원 상당의 수익, 60만 원 생활비 논란에 출판 기념회 수익으로 아파트 전세 대출금을 갚았다라고 해명한 바 있습니다. 출판 기념회 수익은 개인적 용도로 사용해도 정치자금법 위반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한 현역 의원은 출판 기념회는 사실상 우회적 정치자금 모금 행사인데 이를 공적 업무가 아니라 개인 대출 갚는 데 썼다고 말하는 건 부적절하다라고 비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재명 기자, 출판 기념회 정치인들 많이 하잖아요. 전세 대출금을 갚는 데 썼다라는 설명은 좀 이례적인 것 같아요. 그렇죠. 정치 자금을 모금해야 되는데 이제 주로 정치 자금은 투명하게 이제 그 계좌를 통해서 입금하고 또 출금하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의원들 입장에서는 가장 그것을 부채로 공개하지 않아도 되는 게 출판 기념회이기 때문에 출판 기념을 굉장히 선호하죠. 그래서 출판 기념을 통해서 정치 자금을 모아서 주로 정치 활동에 쓰는 거죠. 그러니까 출판 기념에 와서 사실 책값을 내는 게 아니라 봉투를 다 냅니다. 거기다가 봉투를 내는데 거기에 돈을 내는 사람들 대부분 다 황희 후보자의 정치 활동을 대해서 지지하는 마음에 냈겠죠. 그런데 그 금액을 가지고 그 돈을 남은 수익금을 가지고 전세 대출금을 갚는 데 썼다라는 걸 만약에 후원자들이 알면 상당히 좀 배신감을 느끼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황희 후보자가 저 지금 좀 보는 건 좀 대전환의 시대 이런 이제 책 출판을 열었었는데 4차 혁명 시대에 4차 산업혁명에서 우리나라의 전략은 뭐냐 이런 이제 주제였던 것 같아요. 그런 황희 후보의 비전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출판 기념회에서 후원했을 텐데 글쎄요 저 자체가 지금 나온 것처럼 정치자금법 위반은 아니죠. 그러니까 출판 기념에서 얻은 수익을 어떻게 써야 한다는 게 정치자금법에 없지만 우리 일반적인 상식 속에서
정치 자금을 통해서 얻은 것은 정치 활동에 쓴다는 게 기본적 상식인데 그걸 개인적으로 썼다는 것에 대해서는 황희 후보자도 나름대로 좀 해명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전 지금 여기서 잠깐 짚고 싶은 게 아까 전에 이제 김병민 비대위원도 얘기했지만 사실 지금 나온 많은 것들이 뭐 통장의 개수라든지 생활비 내역이라든지 이런 게 다 이제 국세청의 신고를 가지고 야당 의원들이 제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결국 청와대가 인사검증을 하는 단계에서 다 알 수 있는 사안들이죠. 과연 거기서 황희 후보자는 어떻게 해명을 했고 그리고 청와대에서 어떻게 검증을 했는지 사실 그 내용을 좀 국민들이 아는 게 국회가 좀 아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까지 이제 청와대가 어떻게 검증했다 이런 내용은 안 나오는데 과연 황희 후보자를 두고 제대로 검증이 이루어졌느냐 이 문제도 저희가 짚어볼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세 번째 의혹도 이어서 파헤쳐보겠습니다. 오늘 한겨레 신문 등에 보도되는 내용인데요. 999년생 고액 후원자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 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는 이제 고액 기부자는 그 중에 5명 신원 일부가 비공개 상태다. 그런데 생년월일, 주소, 직업, 전화번호 모두 공란이다. 예컨대 2018년 12월에 500만 원을 기부한 A씨 같은 경우는 생년월일을 1999년 99월 99일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다는 거예요. 야당에서는 정치자금법 위반 차명 후원 의혹을 현재 제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역시 검찰 출신의 김광삼 변호사께서 보시기에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저는 저 부분은 아마 고의적은 아니었다고 봐요. 왜냐하면 500만 원 이상을 하면 이제 최고 한도가 500만 원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생년월일, 주소, 직업, 전화번호 이걸 전부 다 기재하도록 되어 있고 그런데 아마 그런가 봐요. 저는 뭐 국회의원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저것도 약간 이제 법적 미비인 것 같아요. 저걸 당연히 공개를 하게 했으면 사실은 돈을 받은 사람이 그 정보를 얻을 수 있게 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기한에 쫓겨가지고 생년월일 적다 보니까 이제 9,999년을 적었다는 건데 이건 고의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이 문제는 뭐 크게 뭐 논란이 안 될 걸로 보이지만 이제 차제에 문제는 그거잖아요. 차명 후원을 할 수가 있고 또 부당하게 어떤 정치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고액의 어떤 후원금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500만 원이 뭐 작은 돈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투명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법이 좀 더 정비가 돼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뭐 보니까 국회의원분들이 하는 얘기 보니까 저런 경우 왕왕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렇기 때문에 저거 자체에 대해서는 뭐 그때 최선을 다해서 작성을 해서 넣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좀 부적절하다고 볼 수는 있지만 저걸 법 위반이다 아니면 뭐 치명적인 본인의 어떤 고의성이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선관위는 과연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밝혔을까요? 함께 보시죠. 일단 황희 후보자 측 해명은 서류를 기한에 맞춰 작성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채워넣은 것이다. 업무상 오류다 라는 식으로 해명을 했고 선관위는 엄밀히 보면 법 위반이다. 하지만 고의적 위반은 아니지 않느냐 라는 입장인데 김병민 박사님 네. 이 해명이 논란인데 병가 내고 본회의 빠지고 스페인 가족여행 갔다라는 것도 비서진이 업무상의 오류 1999년생 고액 후원자 법대로 하지 않은 것도 업무상의 오류 네. 그런데 결과적으로 다 돈 문제와 연관돼 있고 어떻게 보세요? 우리는 가끔 이렇게 고위공직자의 청문회를 보면서 이 정도의 수준으로 살아야 대한민국의 공직에 오를 수 있구나라고 하는 도덕적 기준들을 제시해주는 경우들이 왕왕 존재합니다. 황희 장관 후보자 모습을 보면서 이런 내용이 황희 장관 후보자가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별 문제되지 않아서 이 정도는 다 실수의 영역으로 넘어갈 수 있다면 앞으로 대한민국 공직사회에 정말 참 우스워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 지우기 어렵습니다. 그냥 황희 장관 후보자처럼 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공직에 있는 과정 속에서도 지금 보고 있는 황희 장관 후보자는 공직에 없었던 상태에서 저런 일을 한 게 아니라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 있는 과정 속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도 그냥 빡빡 지내면 되는 겁니다. 예, 그리고 나서 나중에 정권과 아주 가까운 관계. 왜 가까운 관계라고 얘기하면 황희 장관 후보자는 김대중 전 대통령 때 같이 정치를 시작했고 노무현 전 대통령 때 청와대에 있었고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있었던 인물이기 때문에 누가 뭐래도 친노 친문처럼 가까운 인사라는 거 부인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런 인간적인 관계 속에서 인사검증 이런 거 다 됐고 그냥 적정 수준에서 넘어갈 수 있는 거야라고 하는 기준점들을 보여주게 되는 시금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아까 저 그 후원금 하나 잠깐 넘어가서 말씀 좀 드릴까요?
300만 원이 넘어가면 고액 후원금이기 때문에 공개를 해야 됩니다. 근데 후원금을 받게 되는 건 국회의원 신분에서 후원금을 받기 때문에 만약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으로부터 돈을 받으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300만 원 넘게 누군가가 입금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들어와 갖고서는 내가 모르는 사람이 들어왔다. 그럼 어떻게 하게 됩니까? 지난번 선거 치르는 과정에서 후원금을 받아보니까 50만 원만 넘는 사람이 후원금을 넣어도 그 사람이 누군지 궁금하고 연락을 취해야 됩니다. 나중에 영수증 발급하기 위해서 아름아름 알아보지만 마침내 끝까지 전화번호를 알지 못해요. 금융기관에서 선관위에다가 공문 받아서 제출하면 금융기관에서 인적사항 전화번호 다 주더라고요. 아, 그렇습니까? 다 줍니다. 그럼 그 내용 바탕으로 전화 걸어갖고 마지막에 있는 영수증 처리 다 하는 건데 그러니까 저기 나와 있는 것처럼 마지막에 시간에 쫓겨서라고 하는 얼토당토하는 해명들을 달았던 게 아닌가 싶거든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현직 국회의원이고 또 문재인 대통령과 굉장히 깊은 관계가 있는 여당의 의원의 후원금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런 인사가 2019년에 출판기념회를 열었더군요. 그리고 거기서 들어오게 되는 돈은 과연 누가 출판기념회 갖고서 봉투를 냈을까? 이것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비정치인도 아니고 정치를 희망하는 예비 정치인도 아니고 집권 여당의 국회의원이 출판기념회를 열어서 봉투 돈을 받아갖고 그 돈으로 전세대출 감대 썼다 그러면 이거 우리가 어떻게 해명을 해야 되는 겁니까? 그리고도 문체부 장관 후보자가 된다, 문체부 장관이 된다면 그 장관님이 되셔서는 도대체 어떤 일들을 벌이게 될 건지 정말이지 이번 정말 저는 구정밥상에서 대한민국 국민들께서 한번 이 문제를 짚어보시고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옳은 길일까 이 문제 좀 충분하게 숙고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 의혹이 더해졌습니다. 역시 돈 문제인데 딸의 조기 유학 비용을 어떻게 마련했을까라는 부분입니다. 딸 조기 유학비 조달 어떻게? 황 희 장관 측 자녀 유학 기간 중 해외 송금액이 2억 5천만 원가량, 예금과 배우자 명의의 오피스텔을 팔았다. 확인 결과 오피스텔 매각 시점이 2015년 유학 마지막 해라는 것. 5년간 황 후보자의 총 수입이 1억 4,200만 원. 야당에선 황 후보자가 물만 마시고 생활비 0원으로 5년을 버텼다 쳐도 나머지 유학비 1억 원 이상이 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2011년 당시 초중등교육법상 부모가 동행하지 않는 조기 유학이 금지돼 있었다라고 지적하며 해당 조항이 부모 중 1인 개정되기 전까지 황 후보자의 국내 체류는 위법이다라고도 주장을 했는데요. 앞서서 쭉 많은 의혹들에 이제는 유학비 자금 조달이 불충분하다라는 야당의 의혹 제기까지 보셨습니다. 박수현 대변인. 네. 우선 이제 몇 가지를 다 의혹을 제기해 주셔서 종합적으로 짧게 말씀을 드리면 우선 청와대 검증 과정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셨는데 이런 정도가 청와대 검증 과정에서 걸러질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다만 계좌가 46개 있었다는 것은 개인정보 그 사용에 일단 전체적으로 동의를 하기 때문에 저 계좌는 다 알았을 건데 거기에 이제 어떤 다른 돈이 뭐 큰 돈이 있다거나 이런 것이 아니니까 청와대 검증에서 넘어갔을 것 같고 나머지 부분은 청와대 검증에서 걸러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그다음에 저기는 출판기념회의 어떤 그 결과를 가지고 뭐 전세대출을 갚았다라고 하는 그거는 분명히 사과를 드려야 될 문제예요. 아무리 거기에서 이제 정확하게 그 신고할 의무가 없는 돈이긴 하나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거기에 출판기념회 참석해서 그 책을 구입해 주시는 분들은 정치인이 정치 활동을 후원하기 위한 그런 큰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이제 개인적 용도로 그것을 사용했다는 것은 그런 마음을 갖고 출판기념회 참석하신 그런 분들에 대한 그 도리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건 사과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자녀 유학 문제가 있는 거죠. 거기에 이제 그 아내의 이제 허위 유학 문제도 이제 있는 것인데 그건 뭐 해명이 될 것 같고요. 뭐 솔직하게 저 당시에는 이제 저런 부모나 이게 따라서 아이를 조기 유학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저런 이제 방법을 많이 썼던 것이 일반적으로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이야기인데 뭐 더 설명할 필요는 없고 그런 일반적인 그 당시에 그런 편법에서 제가 벗어나 있지 않았다라고 솔직히 인정하는 게 좋겠습니다. 다만 제가 걱정이 되는 거는 지금 제기한 대로 그 당시 유학 비용 이 문제가 어디에서 조달이 됐을까라고 하는 것 이 문제가 좀 저는 걱정이 되긴 하는데 황희 후보가 어떤 답변을 할지 지금까지 저기에 대해서는 뭐 충분하게 말을 들은 적이 없거든요. 오늘 한번 저도 지켜볼 텐데 저 부분이 좀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예. 진보지를 자처한 경향신문은 사설로서 황 희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사설 읽고 두 번째 이슈 넘어가겠습니다. 황희 후보자 제기된 의혹 오늘 청문회에서 납득시켜야 한다는 게 제목이고요. 공사 구분조차 제대로 하지 못한 행태에 할 말이 없는 지경이다.
그야말로 역대급 변명이다. 명절 선물로 식비를 해결했다는 공직자를 시민이 어떻게 볼지 두렵지도 않은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게 설명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는다면 문재인 대통령과 가까워서 기용됐다는 세간의 비판을 인증하면서 국정 운영에 상당히 세게 썼군요. 경향신문이. 짐만 될 것이다. 라고 사설 썼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이슈입니다. 김명수의 인사원칙. 오늘 저희 동아일보는 대법원이 최근 단행한 법관 인사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김 대법원장의 원칙이 무엇이냐라는 근본적인 물음은 앞선 논란과 일치합니다. 야당에서는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해서 사퇴 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하루라도 있기를 부끄러운 사람입니다. 부끄러운 줄 알면 바로 사퇴하십시오. 옳다! 어디 대법원장이 거짓말하고 경파적인 인사하고 앞장서서 정치권과 내통해서 탄핵 거래하고 이런 대법원장 부끄러워서 못 살겠습니다. 거짓말의 명수 김명수는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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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도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짜고 치는 노름판의 냄새가 물씬 풍깁니다. 헌정사상 초유의 법관 탄핵이 거대 괴물 여당과 괴물의 눈치만 살피는 쫄보 수장의 합작품이라는 국민적 의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대법원장 자리라는 개인적 이익과 사법부 독립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맞바꾸고도 언제까지 그 자리 지키고 있을 겁니까? 전직 변호사협회 회장 8명도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권력 앞에 스스로 누워버리고 국민 앞에 거짓말하는 대법원장은 대한민국 헌정사의 치욕이다. 국민 앞에 사과하고 즉각 사퇴하라 라고 성명을 냈고요. 법대 교수 2천여 명도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대한법학교수회, 로스쿨 전국 139개 법대 교수, 강사 2천여 명이 소속되어 있는데 로스쿨은 제외고요. 국민들에 대한 배려는 전무하고 중심 없이 정치 권력에 좌고우면하는 모습만 국민을 속인 대법원장을 사법부 수장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라고 강력한 사퇴 촉구에 성명을 냈습니다. 김광삼 변호사님, 검사 때도 지금 변호사 때도 재판 많이 해보셨잖아요. 지금 변호사협회 회장 그리고 법대 교수, 뭐 국민의힘, 국민의당 각기에서 사퇴를 촉구하고 있지만 김명수 대법원장은 현재로선 사퇴할 의사는 없어 보이고요. 지금 대한변호사협회 전직 회장이 한 말 중에 대법원이라는 대한민국 헌정사의 치욕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이 말 자체가 본인은 얼마나 뼈아프게 듣겠어요. 그리고 판사들이 달하는 댓글을 보니까 굉장히 어떠한 자질이나 자세에 있어서는 함량미달해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본인이 사표 내고 싶어도 정치권의 눈치를 보느라고 사표를 낼 수 없을 것이다. 이 전체적인 어떠한 일관의 흐름, 평가는 대법원장이 완전히 정치적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법부의 굉장히 치욕이면서도 본인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치욕이라고 봐요. 그러면 이 정도 선까지 왔으면 제가 볼 때는 아마 이전 같으면 대법원장 벌써 사퇴했을 겁니다. 그리고 아마 뭐 여당 야당 할 거 없이 이건 사퇴가 맞다. 그렇게 갔을 가능성이 커요. 그런데 저분은 일단 뭐 굉장히 본인이 사퇴할 마음이 없는 것 같고, 그런데 사실 이 정도 왔으면 이제 저는 거취를 결정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본인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사법부 수장으로서 어떤 자존감 이런 것보다는 굉장히 지금도 사퇴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있어서도 정치권의 눈치를 좀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밑에 있는 판사들이 계속적으로 본인에 대해서 잘못됐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자존감이랄지 자존심이랄지 다 거기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에도 불구하고 저 정도로 버틸 수 있다는 것은 그냥 멘탈이 엄청 강하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향후에 있어서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도 이제 관심 있게 좀 지켜보고 있습니다. 예. 자, 김광삼 변호사의 개인적 견해 들어봤고요. 오늘 동아일보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원칙과 관련된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문제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여당이 추진했던 판사 탄핵에 대해서는 후배 판사 앞에서 동의하지 않는다라는 소신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거기에 발을 맞춰서 후배 판사의 사표를 반려했다라는 대법원장이 흔들리는 원칙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면 오늘 동아일보는 대법원이 단행한 판사 인사를 두고 과연 원칙이 무엇이냐 묻고 있습니다. 함께 보면서 시청자 여러분들도 한번 같이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듯합니다. 오늘 동아일보 보도, 일단 조국 일가 의혹과 관련된 판사 인사 내용을 보면요. 정경심 교수 1심 유죄 선고한 판사 2명 잔류를 희망했지만 전보 조치. 2심 재판부를 전원 교체했다. 조국 검찰 수사를 비판했던 판사를 2심 재판부에 배치했다. 동아일보 취재하고 있습니다. 우리법 출신 김미리 부장판사 3년 근무했다. 통상 인사 시점이지만 잔류시켰다. 결국 동아일보가 보도하고 있는 의혹은 특정 세력에게 유불리에 따라서 전보와 잔류가 결정된 것 아니냐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고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돼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 1심 진행 중인데 재판장 3명을 전원 다른 법원으로 전보시켰다. 김경수 댓글 조작 의혹 관련해서 2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재판장 1년밖에 근무하지 않았다. 재정 신청 사건 재판부로 이례적으로 이동시켰다라는 겁니다. A 전직 대법관은 동아일보 기자를 만나서 인사 원칙이 깨진 이례적 인사다. 심각해 보인다. B 법관은 재판 결과에 따라서 인사가 이렇게 달라지면 되겠느냐. 누구에게 불리한 판단을 한 재판장은 날리고 그렇지 않으면 잔류시키고 법관들, 특정 세력이 불리한 판결하면 인사 원칙을 깰 수 있다는 메시지다. 법관들은, 동아일보와 인터뷰한 법관들은 이번 인사가 어떤 특정 세력의 유불리에 따라서 인사가 이루어진 건 아니냐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고 이건 판사들의 주장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판단을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이재명 기자, 대법원 측의 인사 원칙이랄까요? 인사에 대한 해명이랄까요? 자, 혹시 동아일보에 나와 있는 판사들 말고 다른 기류도 좀 있는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좀 더 확인이 필요한데 지금 이제 동아일보에 보도된 인사가 다수 법관이라고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소수 인사를 두고 전체 법관들의 인사가 다 문제가 있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법원 내부에서 나오는 문제 제기인 것만큼은 분명해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법관이라는 게 3년마다 이제 순환보직을 하는 게 원칙인데, 물론 원칙이라는 게 다 그렇게 하지는 않지만, 대체적으로 3년 이상을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어떻게 보면 친여 성향의 재판을 했다. 친여 인사들에 대해서 좀 유리한 쪽으로 재판 결과를 냈거나 아니면 재판 과정 속에서 그런 편의를 봐준 거 아니냐. 이런 이제 논란에 있는 인사들이 주 3년 이상을 계속 이제 서울중앙지법 같은 경우 그냥 선호하기 때문에 모두가 더 오래 있기를 원하겠죠. 이제 그런 법원에 있는 거고, 또 반대로 3년이 되기 전에 일찍 순환보직으로 다른 법원에 간 판사들을 보니까 어떻게 보면 친여 인사들이 유죄를 선고했거나 아니면 사법농단 같은 경우 무죄를 선고했거나 이런 판사들이 일찍 보직을 떠나더라. 이제 이런 건데 정경심 교수에게 유죄 선고한 판사, 김경수 지사에게 유죄 선고한 판사들은 전부 조치됐다. 그렇죠. 3년 이전에 3년이 되기 전에 이미 다른 곳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런 건데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전체를 다 할 수는 없지만 전 이 문제가 만약에 이것이 모든 일반적으로 판사들이 볼 때도 법관들이 볼 때도 이례적 인사다. 여태까지 이런 적이 없었다고 생각하면 이건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김병수 대법원장을 향해서 제기됐던 거짓말 논란이나 아니면 정책 편향성 논란보다 더 법관들에게는 더 직접적이고 중요한 의미로 다가올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많은 법관들이 김병수 대법원장의 지금 논란 속에서 어떤 고민들을 하고 있냐면 과연 사법농단을 저질렀다 그래서 좀 단죄에 나섰던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보다 지금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가 더 법관의 독립성을 지켜주고 있고 또 인사에도 공정성을 지켜주고 있느냐라는 물음 속에서 좀 시작됐다고 보거든요. 예. 그런 점에서 지금 인사가 만약에 이렇게 원칙 없이 이루어졌다면 오히려 공정한 인사를 더 깼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김명수 체제의 많은 사람들이 이제 분수령이 지금 익명으로 많은 법관들이 게시판에 글을 쓰고 있습니다. 글을 쓰기도 하고 댓글 달기도 하는데 과연 실명으로 이제 법관을 나서기 시작하면 김명수 대법원이 사퇴를 요구하거나 아니면 사과를 요구하거나 이런 것들이 실명으로 나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법난으로 이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예측들을 많이 하는데 저는 이 인사 문제가 굉장히 그런 법관들의 여론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야당에서 보기에는 어떤지 질문하겠는데 예. 오늘 동아일보 기자와 인터뷰한 한 법조계 판사의 경우
조국 수사 혹은 청와대 울산 선거 개입 의혹 수사 등등 현 정부에 대해서 분리할 수 있는 수사를 진행해왔던 검찰의 수사팀이 추미애 장관의 인사에 의해서 결과적으로 수사팀이 해체됐다라는 논란을 떠올리게 한다라고 인터뷰를 하던 판사도 있던데 오늘 동아일보가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는 이 의혹에 대해서 야당 지도부의 시각으로는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지켜보기에는 사법 신뢰가 땅에 떨어진 것 아니냐 이런 비판 피해갈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저 의심이고 의혹이고 그런 일이 없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근데 분명한 건 김명수 대법원장의 녹취록이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법률적인 부분들은 차치하고 정치적인 상황들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얘기들이 육성에 공개가 됐고 그런 육성에 발맞춰서 임성근 부장판사는 사표가 수리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수리되지 않았던 부장판사는 국회로부터 탄핵이 됐죠. 세상은 이런 일들을 일컬어서 탄핵 거래가 아니냐라고 지금 김명수 대법원장을 향해서 맹공을 펼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론이 좋지 않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법률적인 부분을 차치하고 대한민국 헌정 사상 초유의 법관들이 흔들릴 수 있는 판사가 탄핵되는 과정 속에서 이런 일들을 만약 서슴지 않고 자행했다면 지금 있게 되는 인사 기준 원칙 무너뜨리고 정치적인 상황들 고려하면서 지금 진행했던 거 아니야? 이런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대목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런 참사를 가져왔던 장본인은 누가 뭐래도 김명수 대법원장 본인임을 부인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현재 김명수 대법원장이 결국 녹취록을 보면 여러 상황들을 고려한다 그러는데 그 고려하는 상황의 핵심은 정치 아니겠습니까? 이번 주에 쭉 흘러가는 여론들을 보니까 지난주에 비추어서 대통령 지지율도 막 빠지고 집권당의 지지율도 그런 막 빠지는 부분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런 일련의 상황들이 결국은 집권당과 청와대에 부담이 되게 되면 또 그런 것까지 김명수 대법원장이 고려하는 것은 아닌지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이번 구정을 두고 김명수 대법원장 사태에 대해서 훨씬 더 그 의혹들은 일파만파 커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야당 지도부의 인식 살펴봤고 자, 법조계 김광삼 변호사님 얘기 듣고 박수현 대변인께도 의견 여쭙겠습니다. 먼저 검찰 출신. 일단 뭐 인사 이동 이제 일부지만 이건 약간 이해하지 않는 측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저도 쭉 뭐 변호사하고 검사를 하다 보면 재판부가 일반적으로 전담 재판부가 2년 하면 대부분 자리를 옮기거든요. 그래서 항상 2월에 재판부가 옮기나 안 옮기나 이게 굉장히 관심의 대상이에요. 왜냐하면 이전에 했던 재판이 판사가 바뀌기 때문에 또 성향이 바뀔 수 있고 사건에 대한 또 시각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대부분 이제 법원은 특징이요. 약간 보수적이라서 이전에 해왔던 관례를 그대로 지키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2년마다 재판부가 바뀌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대부분이 그래요. 대부분이라고 볼 수 있고 또 3년 근무하면 또 다른 법원으로 전부가 되거든요. 그런데 불구하고 지금 보면 임종원 전 법원행정처장하고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같은 경우에 1심 재판을 맡고 있는 형사 36부의 재판장이 6년째 하고 있다는 거예요. 배석 판사가 아마 4년째 계속 근무를 하고 있다는데 아마 이런 경우가 사법부 역사에 있었는가. 물론 있을 수도 있겠죠. 예전에. 그렇지만 이건 너무나 이례적이다. 그러면 물론 의도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지만 원칙을 벗어난 인사에 대해서는 사실은 우리가 의혹의 눈초리로 당연히 쳐다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두 분이 의혹 제기한 것 정리하면 박수현 대변인. 일반 판사 사표 수리 여부에서도 여당 눈치 보더니 이제는 판사 인사도 여당 눈치 봤냐? 라는 질문입니다. 답변 주시죠. 여당 눈치 보지 않았습니다. 우선 그 두 가지 짧게 설명해 볼게요. 우선 김명수 대법원장의 그 거짓말 논란 이 부분은 그 위헌 판사의 국회 탄핵 여부는 완전히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지금 야당은 그 위헌 판사에 대한 탄핵 소추를 해야 할 국회의 의무를 저버리고 참여하지 않고 그 비판을 면하기 위해서 때마침 터진 이 김명수 대법원장이 거짓말 논란 프레임을 바로 이곳에 가져와서 이걸 덮고 있는 것이고 주호영 원내대표가 1인 시위까지 지금 뜬금없이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위헌이라고 하는 것, 재판의 독립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중요한지 국민들을 아시게 될 겁니다. 아무리 거짓말 프레임으로 하려고 해도 안 될 것이다 말씀을 드리고 김명수 대법원장 거짓말한 게 잘못됐다고 하면 본인이 알아서 판단하면 될 일이죠. 이 문제는. 그래서 여당과 이 문제를 연결시키지 마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지금 김명수 대법원장은 거기에 인사까지 원칙까지 무너뜨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전혀 무너진 적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잔류 지원 이 문제를 아까는 잔류를 희망했는데도 전보했다라고 하는 사례도 나오던데 대체로 저희들이 알기로는 이 문제를 잔류나 지원 이런 문제를 의사를 묻고 한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대개 어떤 한 재판부가 한 2년, 3년이니까 시간이 지나더라도 그 무조건 바꾸는 것이 아니라 중요 재판의 경우에는 그 재판의 지연 문제 이런 문제들에 대한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유지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특히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에 그 김일희 부장판사 같은 경우 울산 사건도 맡고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이것을 만약에 바꾼다고 하면 재판 지연시키려고 일부러 바꾸는 거 아니냐. 또 그런 의혹 제기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그 한 언론에서 제기한 문제지만 이것이 다른 언론이 일반화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인사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그렇게 거기 핀셋으로 그런 것만 찍어서 일반화시켜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자, 야당의 또 홍보소통위원장으로서의 어떤 해명도 답변도 충분히 반박도 들어봤고요. 여당입니다. 여당. 제 야당이라고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집권 여당을 감히 야당이라고 불렀군요. 괜찮습니다. 예. 그런가 하면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자진 사퇴를 두고서 총리와 야당 의원 간의 설전도 있었습니다. 들어보시죠. 국회의장 하다가 총리가 돼서 대통령께 머리를 조아리더니 이제는 대법원장마저 대통령께 머리를 조아리는 상황이 됐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상권 분립이 쓰레기통에 들어갔다고. 김명수 대법원장 탄핵당하기 전에 스스로 물러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누가 머리를 조아립니까? 그 판단은 국민이 할 겁니다. 지금 조선 왕조 시대입니까? 국회에서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지 마세요. 다 보고 있습니다. 누가 머리를 조아립니까? 안 조아렸습니까? 누가 머리를 조아려요? 자신 있습니까? 예? 자, 이번에 저희가 준비한 세 번째 이슈로 소개하겠습니다. 원전 윗선 수사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겁니다. 백운규 전 장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함께 보시죠. 늦은 시각이죠. 오늘 새벽이죠.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을 받고 있는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법원에서는 검찰의 소명은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보기 부족하다. 방어권 보장 차원,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 검찰 관계자는 영장 기각 사유 납득하기는 어렵지만 더욱 철저히 수사할 예정이다라고 밝힌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이번 검찰의 수사로 백운규 전 장관이 청와대 고위직과 여당 의원을 접촉했다라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자, 검찰 수사 관련된 내용에서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이 감사원 감사 진행 중에 청와대 고위 관계자, 민주당 의원을 접촉했다. 2019년 12월 감사 전 산업부 공무원들 청와대 보고 문건 등 530건 삭제 당시에 문건 삭제 관련 공무원들과 20차례 연락을 주고받았던 것도 추가적으로 검찰 수사로 현재 나온 상황입니다. 일단 이진명 기자, 자, 구속영장은 기각됐다라는 소식 한 소식과 그리고 감사원 전후에서 청와대 고위 관계자 여권 인사와 연락을 주고받았다. 그리고 문건 삭제한 관련자들과 장관이 20차례 연락을 주고받았다. 자, 이 세 가지 소식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뒤에 있는 것도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감사원 감사를 받는 동안에, 그 당시에 이제 전 장관이 됐었죠. 백운규 전 장관이 청와대 고위라인과 또 민주당 의원들에게 SOS 쳤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글쎄, 그 점이 얼마나 확인됐고, 얼마나 입증 가능했는지는 뭐 사실 저희가 정확히는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감사 과정에 어떤 개입이 있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지금 2019년 12월 1일 날 원전과에서 결국 530건의 벌써 원전 1호기 관련된 문건이 파기됐죠. 이제 그 연관성을 이제 검찰은 보려는 거고, 그 파기 과정에도 백운규 전 장관이 직접 개입했느냐, 지금 이것이 이제 굉장히 쟁점이었는데, 어제 영장실질심사에서 백운규 장관은 모든 걸 다 부인했습니다. 그러니까 원전 즉시 가동 중단을 지시한 적도 없고, 경제성 조작을 지시한 적도 없다, 이렇게 부인을 했는데, 글쎄, 검찰이 얼마나 이제 확실한 증거를 당시 영장실질심사 과정 속에서 제시했는지 모르겠으나, 일단 법관이 두 가지 얘기를 합니다. 영장실질심사 판사가. 첫 번째는 이미 그 원전 담당 국장과 서기관이 구속돼 있고, 그리고 또 과장이 지금 불구속 기소돼 있죠. 그 사람들 증언을 다 확보했기 때문에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 이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볼 때 검찰이 더 치명적인 건 영장을 기각하면서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 피해자의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지 않다 이렇게 판사가 판단을 합니다. 그 얘기는 지금 국장, 그다음에 과장, 서기관들로부터 어떠한 진술을 확보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이 과정 속에서 백운규 전 장관의 직접적인 연결고리를 찾지 못한 게 아닌가라고 이제 추정이 가능한 거죠. 그런 점에서 그렇게 봤을 때 지금 조금 전에 얘기했던 감사 과정에서 청와대와 혹은 민주당의 SOS를 치고 그리고 그 문건을 파기하는 과정 속에서 백운규 장관과 연락을 주고받고 한 것들을 얼마나 입증했는지는 앞으로 좀 재판 과정에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검찰이 호기롭게 백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검찰의 수사가 충분치 않다라고 기각하면서 결과적으로 윗선 수사에 차질을 빚는 것 아니냐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 일단 검찰 출신이시니까 김관선 변호사님, 검찰의 수사가 충분치 않다라는 거예요? 예컨대 백운규 전 장관과 청와대 윗선 여당 접촉을 했다. 굉장히 그럴듯한데 결과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수사를 하나도 못했다면 구속영장이 이렇게 기각되는 거잖아요. 검찰 수사. 그런데 이제 청와대라는 민주당 여권 인사하고 접촉을 했다 하더라도 어떤 식으로 접촉했는지 그 내용을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단지 접촉했다는 통신 자료만 아마 가지고 있을 거예요. 문자 메시지랄지 아니면 SNS 아니면 통화 내역. 그렇지만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경제성 평가에 영향을 미치려고 했다는 그런 내용이 아마 확보가 안 됐을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따지면 이번 영장 개혁 자체는 이제 범죄에 대한 소명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장을 발부하려면 증거가 명확해야 하는데 예. 그 부분이 이제 부족하다는 것이 영장 기각 사유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이번에 지금 이전에 산자부 관련된 관련된 실무자들 서기관 사무관 해갖고 3명이 지금 기소돼 있죠. 그리고 2명이 지금 구속돼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들은 죄명 자체고 구속 사유가 감사 방해예요. 그리고 들어가서 파일을 지우는 과정에 있어서 주거 침입 이런 부분이고 경제성 평가 관련해서 그 사람들이 지금 구속돼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검찰에서 영장 청구한 백운규 전 장관 같은 경우는 경제성 평가를 조작했다는 혐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월성 1호기와 관련해서 경제성 평가 조작과 관련된 영장은 처음이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영장을 기각을 했기 때문에 더군다나 범죄 소명이 부족하다고 기각을 했기 때문에 이제 검찰 입장에서는 이걸 어떻게 더 보강할 것이냐. 왜냐하면 지금 검찰의 시각 자체는 장관이 혼자 독단적으로 한 게 아니고 청와대 특히 산업정책 비서관이었던 이제 최이봉 현 가스공사 사장하고 연계가 돼 있고 어떤 청와대의 지시를 받아서 한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보강을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영장 재청구할 것인지 이 보강한 수사를 근거로 해서 또 청와대와 관련된 사람들을 수사할 것인지 이런 부분이 앞으로 이제 검찰이 풀어야 할 숙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조금 전 여당에서 입장이 나왔습니다. 구속영장 기각에 대한 입장인데 검찰 수사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수사 시점으로 보나 배경으로 보나 정치적 중립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는 무리한 정치 수사였습니다.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을 계기로 검찰은 원전 안전 정책에 대한 정치 수사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자, 검찰 수사에 대해서 강한 비판 들어봤습니다. 박수현 대변인. 예. 여당 입장에서 볼 때에 검찰의 수사가 미진한 겁니까? 즉 실력이 없는 겁니까? 아니면 수사 자체가 무도하다고 보십니까? 수사 자체가 무리한 것이죠. 예. 네. 최인호 수석 대변인의 저런 논평은 당연히 예상이 됐던 것이죠. 그런데 이런 문제의 이전에 저는 달리 시각에 짧게 설명을 좀 드려보면 이 월성 1호기가 어떤 원자력 발전소인지 국민 여러분께서 우리 돌직구 시청자 여러분께서 아실 필요가 있어요. 이 원자력 발전소 이 문제는 안전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노후 원전을 재가동해서 생긴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보면서 이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졌고 또 우리가 경주와 포항에 지진이 일어나면서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고 하는 그런 불안이 커져 있고 그 위에 우리나라 원전이 수십 기가 집중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1983년에 가동이 시작됐던 월성 1호기가 2012년에 설계 수명 30년을 다 합니다. 그래서 중단이 되죠. 3년간 중단이 됐다가 2015년에 이것을 다시 10년 수명을 연장하는 결정을 해서 가동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러다가 2017년에 이제 가동 중단을 한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 문제는 이미 이 10년을 더 수명을 연장하는 것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법원의 판단이 이미 나와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에너지 전환 정책을 가지고 있는 문재인 정부로서는 이것을 중단시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과정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백운규 장관의 말대로 이것은 국민의 안전을 문제로 한 정책의 결정입니다. 정책의 결정에 경제성을 일부 조작했다라고 하는 것인데 정책 결정의 위법 여부를 검찰이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밝히기가 어려운 한계가 있는 것이죠. 검찰은 아마 백운규 장관을 구속하면서 그 이후에 이제 최의봉 청와대 산업비서관, 지금 이제 가스공사 사장이죠. 그리고 그 위에 청와대 정책실장이나 라인들로 수사를 연결하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을 텐데 아마 이 구속영장이 기각됨으로써 그 윗선의 정책결정 과정에 대한 수사는 이것으로 좀 동력이 떨어진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처음부터 무리하게 시도했던 것이고 당연한 귀결이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야당에서 볼 때는 어떠세요? 네, 어제 밤 자정이 넘어서도 결과가 나오지 않기에 기각이 될 확률이 꽤 높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영장 하나가 기각됐다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이 없는 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냐라고 좀 반문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과거 조국 전 장관 동생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되고 나서 숱한 논란들이 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영장 청구 이후 결국 구속이 됐던 전례들이 있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첫 번째 영장이 기각됐던 당시 더불어민주당이 그 당시에 어떤 얘기를 쏟아냈었는지를 한번 면밀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도 거듭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결국 대한민국 공무원들이 감사가 나오기 직전에 이 감사 자료들을 의도적으로 삭제했고 거기에 대해서 신내림을 받았다는 등 엉뚱한 내용으로 해명하면서 결국 문제는 굉장히 일파만파 커진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설계 수명을 연장해서 이미 충분하게 안전하게 가동이 가능한 원전을 위법한 행위로 경제성을 조작해서 이 문제를 위법한 행동들이 있게 됐다면 검찰의 수사 결과 그 진실들을 밝혀야 됨이 마땅합니다. 지금 현재 이번에 영장 전담 판사에 의해서 영장이 기각됐지만 결국은 형평성 문제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을 때 구속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과거의 전례들을 숱하게 볼 수 있는데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에 백운규 전 장관은 모든 것들을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매우 크다고 하지 않을 수도 없습니다. 이런 측면들을 고려해서 검찰이 수사 결과를 조금 더 수사를 강화하고 추가적인 영장을 청구하게 되면 그 내용들이 바뀌게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검찰의 수사 결과 그리고 영장 청구 등에 대한 가능성들을 더 살펴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이번에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입니다. 오늘의 핫플 시간인데요. 과연 오늘은 어떤 분들이 핫플에 선정됐을까요? 핫플 3인방 공개합니다. 먼저 첫 번째 핫플은 인천 서구의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데 끊임없는 아동 학대 정황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이들을 학대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교사들이 이 장애아 아동 학대 의혹 논란과 가운데 아이를 돌봐야 할 시간에 선생님들끼리 모여서 고기를 구워 먹고 있는 장면도 CCTV 포착이 돼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돌직구쇼가 직접 이 사건 취재했습니다. 전해드리겠고요. 두 번째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효과가 논란입니다. 남아공에서는 이 백신 접종을 보류시켰습니다. 과연 국내는 어떻게 될까? 세 번째는 구정명절을 앞두고 5인 이상 집합금지, 사회적 거리두기. 과연 이번 설 우리 부모님 어떻게 봐야 될까요? 우리 손자, 손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지혜를 모아봤습니다. 오늘 핫플 상당히 중요한 소식들 모아봤는데 먼저 첫 번째 핫플. 인천의 한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장애 아동 학대 의혹이 일파만파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학부모들의 피해 사례를 들어보면 경악을 금치 못할 정도의 범죄가 추정되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오늘은 CCTV 화면을 저희들이 학대 피해 부모님들로부터 입수를 했는데요. 아이들을 돌봐야 할 점심시간에 선생님들끼리 모여서 고기를 삼겹살을 구워 먹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유튜브나 보라며 노트북을 틀어준 채로 사실상 방치했다라는 영상도 담겨 있습니다. CCTV 영상 지금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지난해 말 인천 서구의 한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교사들이 무언가를 먹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니 삼겹살, 고기 구워 먹고 있어요. 교사들이 먹는 동안 아이들 옆에서 노트북으로 영상 틀어줬습니다. 교사들은 식탁에 오손도손 모여서
고기를 거하게 드시고 있고요. 아이를 봐줄 사람은 아무도 없어 보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한 교사가 세워져 있던 큰 쿠션을 세게 휘두릅니다. 잠시 후 아이가 옆에 있는데도 쿠션을 휘두르고 결국 이 쿠션을 정면으로 맞고 아이가 쓰러집니다. CCTV에 고스란히 담겨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김진애 돌직구쇼에서 학대 피해 아동 부모님들을 직접 취재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저희 아이는 자폐장애 아이인데 어린이집에서 6명의 교사가 저녁 6명이 다 이렇게 학대를 저질렀어요. 머리채를 잡고 흔드는 건 기본이고 때리고 물 뿌리고 그리고 어린이집 안에서 화재 위험이 있을 텐데 고기판으로 이제 고기를 구워 먹더라고요. 고기 먹을 때 옆에서 노트북으로 미디어를 보여주면서 방치한 상태로 한 아이에게는 이제 그 책상 위에 커피를 쏟았다는 이유로 마스크 벗겨질 정도로 맞았거든요. 저희 아이들이 사람을 사람으로 대한 건지 아니면 동물을 대한 건지 더 강력하게 처벌받고 다시는 이 보육교사 절대 할 수 없게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방송 심의 규정상 자세한 범행 장면을 묘사할 수 없게 돼 있고 끔찍한 해당 장면을 묘사하는 행위도 방송 심의 규정상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취재한 내용은 더 많지만 방송 심의 규정상 보여드릴 수 있는 정도가 이 정도뿐인데도 경악을 금치 못할 수준입니다. 아이 셋을 키우고 있는 저는 두 아이의 아빠고 셋 아이의 아빠잖아요. 네. 지금 우리 둘 다 이 영상을 보는 내내 마음이 무거웠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아니, 우리가 얼마 전에 올 초에 정인이 관련된 사건으로 전 국민이 눈물을 흘리고 두 번 다시 우리 아이들이 고통받고 피해받지 않는 세상을 만들자고 다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대한민국의 사람이라면 그리고 이런 아이들과 함께 천사 같은 아이들이랑 같이 일을 하면서 지내게 되는 사명감을 갖고 있는 보육교사분들이라면 아마 전국에서 굉장히 아이들과 함께 사랑으로 보육하고 그렇게 지내는 분들이 상당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람으로서의 기본적인 자세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늘 언제나 존재하는 것 같은데 이 CCTV 과정들이 없었더라면 세상에 이런 내용들이 알려질 수 있었겠습니까? 아이를 때린 것 그냥 때린 게 아니죠. 저 영상 아마 다들 지금 현재 우리 화면으로 보지 못하지만 많은 분들이 또 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저런 뉴스가 나올 때마다 정말 가슴이 떨려서 저 내용들 잘 보지 못하겠더라고요. 과거에 정인이 관련된 다큐멘터리 그 해당 보도 프로그램이 나올 때도 심장이 떨려서 그 내용을 다 보지 못했습니다. 아마 대한민국의 아이와 함께 있는 많은 부모들이라면 다 같은 심정이었을 거고요. 국공립 어린이집이라고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 아이들 어린이집에 보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하시는 부모님들 상당히 많이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긴급 보육이라는 형태로 어쩔 수 없이 생계 활동을 또 이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보낼 수밖에 없는 부모님들의 그 어쩔 수 없는 마음들을 공유하시는 분들 참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이런 아이들에게 있는 정성으로 같이 보육하지는 못할 망정 아이들을 학대하고 또 아이들을 방치하면서 삼겹살을 꺼먹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대한민국의 어른으로서 사람으로서 도저히 용서받지 못할 행위들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한 거는 대한민국에서 이런 아이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범죄 행위가 두 번 다시 발붙이지 못하게 하도록 우리 법이 허용하는 한도 사실 법이 허용하는 한도가 적다면 입법부에서 이 내용들을 개정해서라도 두 번 다시 아이들이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서 폭력을 행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그에 응당한 처벌들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요. 제일 중요한 건 국공립 어린이집에서도 이 정도의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면 민간 어린이집을 비롯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이 어린이집 관리에 대해서 충분하게 코로나 이후에 이루어지고 있는 관리 상태들은 잘 진행되고 있는 것인지 항상 때가 될 때마다 정부가 열심히 하겠다는 말만 하지 이런 내용들이 끊이지 않게 되는 이유들에 대해서 정부가 숙고하면서 전수조사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의혹은 보육교사 6명이 아동 10명을 학대한 혐의로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학대받은 아동 10명 중에는 5명이 무려 장애를 앓고 있는 아동입니다. 만 4세가 채 되지 않는 아동도 있습니다. 보육교사가 다양한 기구로 아동들을 때렸습니다. 한 아동의 어머니의 말에 따르면
선생님이 머리가 이쁘다면서 자르지 말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 CCTV를 보니 머리채를 잡기 위해서 선생님이 그런 말을 했다라며 오해를 했고 학대를 당한 아동 중 상당수는 매일 밤잠이 들 때까지 울고 있고 자해 행동을 애들이 하고 있다. 김광삼 변호사님. 이제 저희가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어떤 국공립학교에서 특수아동들, 장애 있는 아동들을 돌보는 보육교사들은 굉장히 저는 칭찬하고 사명감을 가지고 하신 그런 분들이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아이들을 돌보려고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장애를 가지지 않는 아동을 돌보는데 힘드는데 그러한 분은 더욱 배려를 많이 하고 해야 하는데 불구하고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 그리고 굉장히 제가 놀랄 만한 것이 우리가 이제 CCTV 설치했다고 설치했잖아요. 그럼 CCTV를 설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아동을 학대했다고 한다면 이 사람들은 굉장히 이렇게 일반화돼 있어요. 그리고 그 보육원에 이제는 우리가 문제가 되는 경우는 대개 보육교사 중에서 한 명 정도가 이렇게 학대를 일삼아서 문제가 많이 됐는데 이게 6명이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건 공립 이 안에서 이게 일상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의 어떤 정신적인 상태는 뭘까? 이걸 당연시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점심시간에 생각이 너무 짧아가지고 고기를 한번 구워 먹었다고 해봐요. 그거 정도까지는 정말 우리가 약간의 비판을 할 수 있지만 이것이 아니고 이전에 학대한 정황을 보면 우리가 도대체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장애아동들을 계속 학대를 해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매일 얘기하고 또 굉장히 문제가 되고 또 그로 인해서 사망한 또 아동도 있고 함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인식을 잘못하고 있지 않는가 싶고요.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보육교사들의 어떤 처우, 근데 처우하고 이건 또 별개의 문제란 말이에요. 그럼 처우를 어느 정도 잘 해주면서도 어떤 본인이 어떤 사명감, 아니면 봉사정신, 이러한 어떤 교육이랄지 그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와서 보육교사로서 일을 해야 하는데 단순히 돈벌이 목적으로 시간 때우기 목적으로 오는 이러한 보육교사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일이 굉장히 자주 발생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자,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핫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사실은 이 백신을 기대하고 있을 텐데 이게 애석하게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효과가 지금 논란입니다. 남아공에서는 접종을 보류했다라고 해서 걱정하신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식약처 법정자문기구 중앙약사심의위가 아스트라제네카가 고령층에 대한 효과를 입증할 임상자료가 부족하다라고 밝힌 바 있고 남아프리카 공화국 연구진은 남아공 변이 아스트라 효능 10% 정도다. 남아공 정부는 접종을 보류하겠다. 국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75만 명분 이번 달 26일 접종 시작할 예정. 접종 불발을 대비해서 러시아 백신을 도입하기로 정부가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는 내용이 들어와 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와 관련된 논란, 정은경 청장 이야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이 사항에 대해서는 효과가 없다라는 게 아니라 효과에 대한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공고 내용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조정할 건지에 대한 그런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부가 이 조속하게 국민들에게 백신을 조달하기 위해서 늘 고민일 텐데 생각지도 않은 복병이에요. 많은 국민들은 좀 걱정 어린 마음으로 보고 있는데 아스트라제네카가 과연 고령층에게 정말로 효과가 있을까와 문제와 별도로 또 저 러시아 백신은 또 괜찮냐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어떻습니까? 코로나19라고 하는 게 이제 우리 인류가 겪는 이제 미중의 초유의 이제 감염병이고 사태인데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응도 사실은 다 처음일 수밖에 없죠. 가급적이면 그런 불확실성을 어떻게 하면 줄일까가 아마 가장 효율적인 정부의 대책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변수가 나올 수 있고 아스트라제네카만 기다리고 있던 우리 입장에서 보면 지금 그 65세 이상의 어떤 고령층에게 좀 어떤 자료가 좀 부족하다라는 문제가 생기고 그거보다는 사실은 뭐가 더 문제냐면 지금 변이 바이러스가 지금 생겨가지고 이것이 제4차 팬데믹이 혹시 오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우려가 지금 실존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이 변이 바이러스의 효과가 20% 10% 사이로 좀 떨어진다는 지금 임상 결과 이런 것들이 지금 나오기 시작해 한 2,000명 검사를 해보니까 그래서 영국에서는 올 가을쯤에 이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을 좀 다시 만들겠다는 이제 계획을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변이 바이러스에도 뭐 그렇게 뭐 효과가 적지 않다라고 하는 다른 또 결과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뭐 이런 불확실성을 줄여가기 위해서 최대한 정부가 노력하고 머리를 맞대고 있으니까 예정대로 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다음 달 24일 들어오는 대로 차분하게 그래 접종을 해가는 그러면서도 불확실성을 다른 나라들의 경우에 비해서 이렇게 경험을 보면서 좀 줄여가는 이런 노력을 좀 하면서 다양한 어떤 대비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인데 러시아나 중국의 백신에 대해서 쳐다보고 있는 것도 그런 불확실성에 대한 다양한 대비책 중에 하나로 이렇게 더 안전을 확보하는 길이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백신 확보 소식은 또 박수현 의원께서 빨리빨리 또 돌직구쇼에게 취재를 해서 주시니 늘 감사합니다. 자, 좋은 소식도 기다려 보겠고요. 코로나 얘기 나와서 말인데 이번 설 명절 때 야 이거 어떻게 해야 하나 걱정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급기야 뭐 이런 뭐 사례도 있다라는 보도도 일각에서 있다고 하는데 글쎄요, 한번 보시죠. 뭐 맘카페 고민 글들인데 설 연휴에도 직계 가족이 거주지가 다른 못 보잖아요. 어머니 아버지 고향에 5인 이상이면 못 본다는 건데 맘카페 등 커뮤니티 시댁에서 과태료 대신 내줄 테니 와라 라고 하신다. 1인당 10만 원 과태료 부족하다. 시댁 주소 알려줄 테니 신고해달라. 이 못된 며느리들이 있습니까? 자, 뭐 이런 글들도 있고요. 그런가 하면 자 5인 이상 집합금지에도 만날 수 있는 아이디어, 지혜를 모으는 분도 있습니다. 첫 번째, 내가 아이 한 명, 남편이 아이 한 명 데리고 각자 친정과 시댁으로 찢어서 갔다가 스위치 바꾼다. 남편이 한 번에 아이 한 명씩만 데리고 시댁에 2번 가라. 친정의 부모님과 남동생, 도착 직전 남동생은 야, 너 공원 가. 내보내고 저 아이, 남편, 현관 밖에서 교대하면서 현관에서 들어가서 애 한 번, 저 한 번, 남편 한 번, 3배를 한다. 남동생은 언제 들어와요? 자, 이런 아이디어를 지금 모으고 있다고 하는데 김병민 비대위원님 일단 지금 그 집만 5명이에요. 저희 어디 못 나갑니다. 집 밖을 못 나가요, 이 집은. 아니 식당을 가도요. 그 5인 이상 집합금지지만 우리 같은 경우는 한 가족이 5인 가정이니까 예외를 준다고 얘기를 합니다. 등본 떼가야 돼요. 등본을 떼가거나 실질적으로 가족이라고 얘기를 해도 일단은 5명이 앉을 수 있는 자리 세팅이 안 돼 있는 경우들이 그렇죠. 허다하고요. 또 가서 퇴짜를 맞는 경우들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들을 지켜보다가 제가 주말에는 뭔가 좀 물건을 살 일이 있어서 대형 우리 김진 앵커 집 근처에 있는 대형 가구 단지에 갔거든요. 예. 가구 단지가 맞나? 가니까 사람들이 넘쳐나는 겁니다, 정말. 굉장히 밀집된 공간에서 서로 지나다니고 그러면서 우리 가족이 5명이 앉아서 식사하는 것을 못한다 그러고 부모님을 뵈러 가고서는 같이 인사드리는 것도 안 된다고 하니까 국민들 보시기에 제일 답답한 것은 코로나를 이겨내기 위해서 조금씩 양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양보하기 위해서는 기준이 명확해야 되는데 저쪽을 가면 사람들이 타닥타닥 붙어갖고 있는 모습들을 보고 있으니까 차마 설 명절에 이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제가 전통시장 얘기 잠깐 끄집어냈는데요. 어제 진짜 전통시장 가보니까 상인들의 그 시름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가족이 못 모여서 차례를 못 지내니까 그동안 고통받고 힘들었던 내용들을 이번 구정 대목이라는 건 존재하지도 않고요. 장을 보러 오시는 국민들 입장에서 다 마찬가지 심정들을 가지고 있는데 정부 당국이 가지고 있는 고민도 이해를 합니다. 다만 적어도 형평성과 객관성의 기준에서 국민들 보시기에 마음으로 납득이 돼야 되는데 지금 명절에 이렇게 모이지 못하게 하는 최소한의 기준조차 허용하지 않는 것은 저는 감정적으로 사실 잘 납득이 되지는 않습니다. 대변인님. 박 대변인. 아이고, 제가 우리 김병민 의원님 말씀을 안 듣고 딴짓을 하고 있다가 지금 갑자기. 근데 사실 저도 이제 고민인데 뭐 집권당 소속으로서 가장 큰 고민이 뭐냐면 이번 설날에 그 가족끼리도 5인 집합 금지 이 적용을 한 것과 그 다음에 그 밤 9시 영업에서 10시 영업을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이렇게 가른 문제. 이 두 문제가 사실 저희 당으로서는 정부 여당으로서는 가장 큰 이 설날에 많이 모이지는 못하지만 작은 밥상이라도 밥상머리에 가장 큰 비판을 받을 내용이겠다는 생각을 본능적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금 더 유연한 생각을 했으면 어떨까라고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대통령의 지난 수보의 발언, 영업시간을 1시간만이라도 늘려달라고 하는 그 간절한 그 목소리에도 그 요청을
요청마저 들어드릴 수 없는 대통령의 마음, 정부의 마음이 너무 아프다. 방역 당국의 고민이 오죽 깊겠습니까? 뭐 그분들이 여러 가지 생각을 안 해서 뭐 이렇게 우리 국민이 생각할 때 우스갯소리를 할 만큼 그런 대책을 내놓았겠습니까? 어쨌든 이제 막바지다고 생각하고 이번 설날 잘 우리 방역 수칙을 우리 국민 스스로 지금까지 해온 대로 해서 지금 이 희생이 헌신이 좀 더 빨리 우리 일상을 회복하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를 바라고 우리 김병민 의원님 아이 셋과 함께 그래도 행복한 명절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런 지혜들이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도 해보고 아까 이제 시댁을 신고해달라라는 한 댓글에 이런 못된 며느리가 있나라고 제가 농담 삼아서 말했는데 적절치 못했습니다. 세상에 못된 며느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바로 잡겠고요. 60초 광고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지금부터 시작되는 인터넷 라이브 방송 라방 231에서는요. 오병이어 황희 후보자 명절에 고기가 얼마나 많이 오길래 라는 주제로 본방에서 못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라방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은 내일 아침 9시 15분에 더욱더 풍성한 소식 들고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